네,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플로어에 질문도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또 선생님들 서로 간에도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분이시든지 또 시간도 1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이시든지 먼저 한번 질문을 해 주시죠. 다른 선생님께. 예. 선생님 뭐 생각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처음에 발표했던 것처럼 먼저 매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수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공부도 됐고요. 몰랐던 부분들도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도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침 일찍 너무 와가지고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성구 교수님께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발표하시면서 빠빤짜하고 쌍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무상상 부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쌍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성적 사유하고 제가 듣기로는 희론을 좀 동일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상당히 설명을 잘 못한 겁니다. 상과 빠빤자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성적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울대수라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술되는 건데 그 대전제가 틀리면은 논리적 결론도 소용없게 됩니다. 근데 그 대전제에 해당하는 것이 상인데 그건 우리가 무의식적인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거는 중간 단계에서는 이런 부정상이라든가 무상상처럼 좋은 게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벗어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은 선정에 들었건 안 들었건 그런 거에 떠나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이 괴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상은 우리가 쌍냐는 우리로 하여금 고정된 관념으로 세상을 삐뚤어져 보게 하는 대전제를 줬고 그 대전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사유를 하게 되면 그 결론이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수학의 공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인 사유를 하더라도 잘못된 결론이 얻는 것처럼 우리가 논리적인 사유는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진리를 찾는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좋은 어떤 방법이자 생각이긴 하지만 대전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뜻이었고 희로는 물론 상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들어온 정보를 수집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래의 세계를 설계하는 거니까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은 그러지 않아도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동물은 분명히 자기가 들어온 정보를 판단으로 해서 선택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긴 한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릇된 어떤 전제를 우리한테 제시하기 때문에 삐뚤어진다.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벗어나야 될, 극복해야 될 어떤 것들. 단 중간 단계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예, 선생님 그 질문에 저도 좀 덧붙여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이성적 사유라는 거가 좀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우리 일상적으로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는 판단도 제육의식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내릴 때 그게 많은 부분은 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는 이성적 사유만 가지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영 강의를 못한 것 같은데 이성적 사유만 말하고 싶지만 이성적 사유는 반드시
우리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예. 상과 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받죠. 때문에 예. 바로 그리고 상과 희론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예.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 살펴봤던 생각을 보기 위해서는 의식이나 생명이나 마음을 다 훑어봐야 된다고 설명드렸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성적 사유하고 그렇게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또 이성적 사유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고요. 저기 제가 여기서 그 단어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예. 생각의 의미를 좁게 했던 것이 이런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서 이성적 사유라고 할 때는 예. 대전제가 옳다면 예. 결론은 진리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오리는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걸 봤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틀린 걸 옳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옳은 걸 틀리다고 하는 결론은 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전제가 잘못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 사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상과 희론도 찾아봐야 되고 상과 희론이 나오는 원인은 생명체 본능에서 나온 거고 이런 걸 쭉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형식에 어긋나지 않는 사유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객관적인 우리가 이성적 사유를 할 때는 예. 객관적인 사유라고 제가 거기다 따로 요약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도하고 예. 견해는 주관적인 사유니까 편견도 있지만 예. 근데 이성적 사유는 대전제가 옳을 때는 적어도 틀린 결론을 안 낸다는 거. 예. 물론 한계가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벽에 부딪히긴 하지만 예. 네,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선생님께서 또 다른 선생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해주시죠. 물론 제가 이제 대답을 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우선 그 박창국 선생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선 그 지금 책에 나오는 책에 보면은 그 177페이지 보면은 매 순간 올바른 생각을 하는 인간을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적 인간이라고, 그런 인간이 굉장히 그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이 사람들은 이성적 사유를 하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도달하는 것으로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상정하고 그 이데아를 이성적 사유에서 아마 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바람직한 그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성적 사유에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면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서 어떤 걸 업적을 이루긴 건 분명한데, 그 이후에 정말 그 이성의 순수한 결정체로 수학은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그럼 현대 수학자는 적어도 플라톤의 기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이성적 사유에서 아는 것도 많고 뭐 그 도달한다가 뭔데, 오늘날의 그 수학자가 과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지혜로운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고, 또 서양 철학에서 그 매 순간 그 올바른 생각을 하는 이성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적이 있는가? 불교는 뭐 믿느냐 맞느냐 문제지만은 부처님과 많은 조사들과 아라한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일단 믿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 철학에서 그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에 해당하는 인간이 나타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유사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사실 일단은 서양 철학에서 이제 매 순간 그 올바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유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이제 그걸 이성적 인간이다. 제가 그렇게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서양 철학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건 이제 하나의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정말 이렇게 실현한
그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정말 있느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소크라테스 정도는 좀 그렇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론 그것도 뭐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의연하게 뭐 그 주위 사람들 오히려 달래가면서 그렇게 독약을 마시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의연함 같은 걸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면 뭐 그 정도 사람은 좀 정말 그 어떤 그 플라톤이 말하는 그리고 플라톤은 이제 아무래도 소크라테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이상적 인간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지혜에 따라서 사는 사람 뭐 그런 거에 좀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니체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물론 니체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데 소크라테스가 그 후에 그 서양의 철학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제 죽음 앞에서 보였던 이제 그런 의연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일화 같은 걸 보면 뭐 대주불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그 술을 아무리 먹어도 그 절도를 잃지 않았다고 그러죠. 제자들은 다 쓰러져서 자는데 소크라테스만 의연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새벽 동틀 때 이렇게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사회 같은 경우는 그 동성애가 인정되는 사회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와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도 뭐 물론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 소크라테스를 어떤 연인처럼 뭐 생각했던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키비아데스라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뭐 이제 미스터한 아테네라고 이렇게 좀 불릴 정도로 뭐 외모라든가 외모가 아주 그렇게 아름답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무성인 남성들이 다 이렇게 한번 같이 자기 애인으로 삼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제자도 그 소크라테스를 아주 그 흠모해가지고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좀 유혹을 해볼까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 이게 토론을 하는데 뭐 이 스승님이 뭐 자기에 대해서 뭐 전혀 애정도 이런 어떤 이 성적인 애정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상당히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스승님 우리 이렇게 뭐 힘들게 앉아서 하지 말고 우리 침대에 같이 누워서 이야기합시다. 근데 이제 뭐 소크라테스가 침대에 누워서 계속 철학적인 토론만 했다더라. 그래서 참 자기가 되게 섭섭했는데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우리 스승님만한 사람은 없구나. 정말 진정한 스승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도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이상적인 그런 삶을 물론 이제 불교에서 뭐 완전히 어떤 뭐 말하는 그런 깨침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좀 이상적인 어떤 삶을 살았다고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선생님 박창국 선생님 제목이 이성과 욕망이더니 소크라테스 말씀하시면서 잠깐 옆으로 새했던 것 같은데요. 김성근 선생님 질문하셨던 내용은 그러니까 수학자들이든지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깜빡 했는데요. 소크라테스라면 동양의 성자와 뭐 똑같거나 아니면 비교할 만하다는 데는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서양 철학이 어쨌든 그 중심적인 사고는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이상적인 인간에 도달하는 건데 소크라테스가 과연 그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도달한 건지 달리 그런 인격을 도래하는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그걸 제가 사실 물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그 뭐 이성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수행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얘기가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이성적인 토론이라든가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한테는 그 어떤 그 학문적인 토론 자체가 어떤 우리 인간이 정말 이성적인 인간으로 둬야 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중요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 학문이라는 것이 거의 아마 출세의 한 도구 정도, 출세의 수단 정도로밖에 간주가 안 되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런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진리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기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제 진리를 이게 더 우선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계속 연마해 가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인 토론 자체도, 학문적인 토론 자체가 그 인격도에 있어서 아주 그 제일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물론 그 학문적 토론을 이제 중시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이제 그 매사의 어떤 그 중용을 지키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인간을 이게 이제 또 이제 그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 이제 덕하고 어떤 이제 실천적인 덕하고 이게 좀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가지고서 뭐 이제 매 상황에서 이렇게 뭐 어떤 적절하게 행동을 하고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학을 뭐 뛰어나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어떤 뭐 그 기업 활동을 정말 이게 매사에 잘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오히려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정정이나 이런 분들 그 뭐 경제학 얼마나 막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순간에서는 뭐 어디에 뭐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걸 직감적으로 알죠. 그런 거는 이제 뭐 타고난 재능과 어울러서 어떤 그 많은 경험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뭐 많은 경험과 뭐 훈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상 어떤 독특한 뭐 수행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서양 철학 내에서 이성적인 그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리스 시대는 그 이성을 굉장히 중시했지만 기독교의 그러니까 중세 철학,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성적인 한계 너머에 그거를 이제 동양처럼 깨달음으로는 놓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정신적 수행을 하는 그런 경향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내에서 그렇죠. 이제 기독교 내에 이제 그 신비주의, 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뭐 이제 어떤 그 기독교 어떤 신비주의하고 이제 그 불교의 그 이제 열반 체험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비교하는 이제 많은 그 연구들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타라랄까요? 뭐 자기를 버리고 어떤 신성과 하나가 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건 상당히 어떤 그 플라톤이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이성적인 어떤 사유라든가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 뭐 덕을 갖춘 인간이 된다든가 그런 걸 상당히 이제 좀 뛰어넘는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 그 정도. 예, 또 말씀 안 하신 선생님 누구 어느 선생님 오영숙 선생님 질문 드리고 싶으시면. 네, 제가 김성구 교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선불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이제 아까 이제 이성적인 사유를 극한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이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선불교의 사상사에서 본다면 그 당대선 같은 경우엔 상당히 민중적인 색채가 짙었거든요. 물론 그 송대에 오게 되면 선을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대부 지식층 계층도 있었지만 실제 이 선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이성적인 사유를 통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많이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이성적 사유를 통하지 않고서 마지막 깨달음은 그 이성적 인간 이성에는 한계가 있는 거 분명하니까 인간 이성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 그 강의도 그랬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안 거는 뭐냐면 역시 이성적 사유에서 알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성적 사유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할 만큼 만만한 게 아니다 하는 그거를 제 강의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 같은 사람은 그냥 뭐 한마디 듣고서 그냥 깨달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 선을 하고 앉아있는 그 선수행만 놓고 본다면 생각이나 이성적 사회가 방해해다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불법 수행과 선수행을 두 단어를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평소에 이것이 무엇인가가 고민하고 따져보고 하던 것은 무의식을 많이 훈련시켜서 부처님 말씀도 생각해보고 하는 것은 무의식 훈련시켜서 이게 심층의식과 표층의식이 서로 순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선수행에 큰 도움을 되는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이성적 사유는 그 자체의 한계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죠. 그건 뭐 이성적 사유. 근데 그걸 밝힌 게 이성적 사유입니다. 예, 한계가 있어도 한계까지 가는 거는 이성적 사유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선생님 또 질문. 예, 일단은 그 육조 해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그 당시 선은 굉장히 민중적인 풍토가 있었어요. 민중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선에서의 그 언어도 사실 선의 언어 자체도 일반인들이 쓰던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수행했던 공부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그 지식인들은 아니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생활에 충실했던 생활인들도 많이 있었다.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시대적인 상황. 그 당시에 어떤 선이 네, 시대 상황. 예, 선이 이제 그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어떠한 공통의 개념이나 흐름이 형성이 되고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의 수행이 대중화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제 당연히 현대 시대에는 저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의 본질을 본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꼭 이성의 바탕을 두고만 어떤 수행의 원리라든가 이제 본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예를 들면 그 고통에 대한 태도라든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들, 고통을 수용하는 것들, 고통을 삶 속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도 사실 수행의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부를 해서 극한으로 밀고 나아가서 더 이상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과연 선의 역사에서 반드시 그러했는가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럼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전 직관적 깨달음은 그 이성적 사유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뭐 좀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마이크 딱 대고 하세요. 네, 그 동의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선수행과 불법 수행을 나눴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성적 사유는 관계없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어떤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신의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부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해보지 않고 그다음에 계정의 중에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이라는 게 뭐 발정도나 육바라밀 같은 것을 판단해보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뭘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저는- 말씀드린 건 네, 저도 사이가 간접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불법 수행을 통해서 선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맹목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제가 쓴 연구 논문 보아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떤 그 생각의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성적인 측면 외에 다른 부분들이 어떤 우리의 수행이라든가 어떤 깨달음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다. 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사유라고 하는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여타의 부분들이 요구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성적 한계 넘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쨌든 이성으로 이해하고 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가 뭔지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럼 이성적 사유가 아닌 여타의 어떤 요소나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거를 우리가 네, 예를 볼수 들면 있는 뭐 건가요? 부처님 당시에 그런 재미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굉장히 우둔했던 그 제자가 있었는데 우둔했던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어떤 신심이라든가 어떤 본성에 대한 그런 신뢰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지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현대 시대에는 이성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들도 분명히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졸라판다카의 경우에는 제 판단으로는 그 사람은 개송 안에 애우지 못하고 판단도 못할 예, 정도로 성수현 선생님 마이크 잡아. 판단도 잘 못할 정도로 둔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한 가지 정성이 대단했거든요. 적어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건 분명히 뭔가 따를 만하다 하는 판단했는데 그런 게 바로 제가 이성적. 말씀드리는 대로 이성적 판단인 거죠. 예. 그 예. 빗자루 쓰면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읽어보면 빗자루 쓸다 보니까 한 3년쯤 쓸다 보니까 아 부처님이 이게 그냥 쓰려고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마음을 쓰는 거다 하면서 이런 개성이 터져나오고 한 10년쯤 뒤에 깨쳤는데 그런 게 이성적 사유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뭘 깨쳤다는 사람은 육조 해능인데 그 경우는 제가 이성적 사유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중국의 선종 말고 초기 불교를 놓고 보면은 어쨌든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그 지혜는 얕다 하더라도 그걸 판단하는 작용이 반드시 작용했다는 거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질문이 너무 김성구 선생님한테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하는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청중에서 나온 질문. 다른 분한테 질문 또 하시고 싶으셔서요. 예. 성수현 교수님께 아까 개념 추리 판단 및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모두에 성수현 아닙니다. 교수님께 개념 추리 판단 및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오온 중에 그 쌍카라 빈야냐라고 하는 그 상행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발표의 순서를 잡으신 건지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네, 제가 일단 초기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순서는 심리학에서 생각의 요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네. 왜 제가 이 말씀드렸냐 하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색소사행식이라고 하는데 그 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긴 하지만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그 슈미타우젠이라든가 요한슨 이런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그것이 개념작용 또는 이미지작용 대상에 대한 특징을 포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뭐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렸고 지각이라고 한 것을 부처님 말씀 경문 인용하면서 빨간색을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 파란색을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쌍야의 개념인 거고 그것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일단 추리 또는 물론 의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추리라든가 상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쌍카라의 기능이라고 보고 빈야냐는 나중에 판단작용 체형적으로 구별해가지고 아는 작용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신작용의 분야로 보니까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오온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시는 방식이 되게 좀 낯익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논리학에서 보면은 개별적인 표상을 일반화하면 개념이고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키는 게 판단이고 그죠? 판단 S는 P다라는 판단 그다음에 판단에서 판단으로 나가는 걸 추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는 개념화한 다음에 이런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 또 여러 추리 과정을 거쳐서 결국 판단이 된다. 이제 이런 걸 텐데 꼭 어디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면 다 그런 구조로 생각하니까 뭐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선생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예, 해탈하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 상태는 그게 가능하다면 그 상태가 바로 무념의 상태인 건가요? 아니라면
무념과 가래로부터 자유로운 생각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선생님 그런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질문 받는 순간 딱 막히는 게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각이 없다라고, 또는 아까 그 오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없는 생각? 성철 스님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없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순간. 그런데 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없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념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에 대해 집착하지 않을 때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의 의도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 읽힐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것을 무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초선에서 그 심사가 있다가 그런 생각이 지멸하는 게 제2선으로 넘어가면 그거가 없어지는 거지, 그냥 그거에 대한 집착만 없어진다로 이해해도 돼요? 윗닭과 윗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유작용이잖아요. 예. 언어작용이라고 예. 하는 부분인 거죠. 사실 대상과 내가 직접적으로 딱 만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유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그 오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성적 사유에 대한 질문도 그것과 연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지는 거죠. 네, 생각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을 때 쭉 아까 말씀하셨던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초선의 단계에서 그게 실제 그런 건지는 저는 초선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예. 생각이 끝까지 가게 되면 생각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딱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화두라고 하는, 초기 불교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화두라고 하는 어떤 그 화두를 딱 들고 왔을 때 화두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나중에 더 이상 언어가 안 나와요. 생각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은산철벽이라고도 하고 백천가도 진일보라고도 하고, 그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한마디 던지는 것은 이건 뭐겠어요? 그게 진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윗닭과 윗자라라고 하는 것이 초선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저는 그 선정의 경험상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언어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되는 어떤 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념 상태인 거고, 아까 선생님이 무념이라는 게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집착만 없애는 거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선정에서만 예. 살 수는 없는 거기 예. 때문에. 그렇다면 무념이라고 하는 선정에서만 작용하는 것이라면 그런 무념은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수정주의를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정 단계에서만 내가 해탈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한계성을 지적하신 것이 부처님의 수정주의 비판이라고 본다면,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거나 선정에 들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은 늘 평온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정의 단계에서 있어서만 무념이 된다면은 그 무념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어가 끊어진 단계,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고 나서 그 경지를 알고 나서 거기 계속 있어서 진짜 말 안 하고 혼자 산다면 의미가 없겠죠. 선정이 계속 들어만 있다면. 그렇지만 그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말을 하는 것하고 그 끊어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무념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에만 집중해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수정주의 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주영 교수님의 추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무념, 가래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는 결국 그것에 대해서 자의 그런 집착을 없으면 되는 거다.
예, 생각에 대해 내가 그 아까 제가 수단의 파타 경문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각하는 자도 지각을 지각하는 자도 없고 잘못된 지각을 하는 자도 없고 지각을 하지 않는 자도 없고라고 하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단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내가 생각한다 어떤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자의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념의 상태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념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선정의 단계와 굳이 꼭 결부짓게 되면 우리가 선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무념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예. 선생님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거가 선생님 글에서도 무아를 철저하게 통찰하면 무아를 깨달으면 그랬잖아요. 그 무아의 깨달음은 생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을 증득한다, 깨닫는다 또는 체험한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실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초기 불교 수행론에서도 이 무아와 관련돼서는 아라한이 됐을 때 완전히 끊어지게 되잖아요.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몸이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의 수준에서만 충분히 이해해도 유신견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류성자의 성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이해의 수준만 돼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해는 결과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사적으로 활동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명사적인 그건 이성적 사유로서 이해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면 그것은 유신견을 끊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것은 이성의 사유로서 내가 이해만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선생님 마이크 안 지금 놓으시네요. 무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니까에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거든요. 소수연 선생님 마이크 이제 어쨌든 발정도나 여러 가지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해탈했음을 알고 내가 다 할 일을 마쳤다 하는 걸 알고 이제 안심한다는 말이 있고 그게 바로 또 우리가 예불문에 개양, 정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할 때 해탈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것과 지금 무념이라는 말을 어떻게 양립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초기 경전에 보게 되면 비무따스니 비무띠냐냐 해가지고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라고 하는 알미 생겨난다라고 해서 해탈과 해탈지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무념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해탈지 자체가 사실은 무념과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의식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생각하는 주체가 없는 거죠.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누가 의식합니까? 누가 가려합니까? 누가 욕구합니까? 라고 하는 빠꾸나 비구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질문은 올바르지 않다. 어떠한 원인과 조건을 통해 가지고 가래가 일어납니까? 의식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해야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어난 생각은 저는 무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해탈은 바로 무념과 바로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의식이 그 무념을 가로막는 무념 상태가 못되게 하는 건데 그게 자의식 아집 그거가 오용수 선생님 말씀하신 새를 가둔 병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오직 병 안에 갇힌 존재는 인간만 병 안에 들어있지 새는 병에 안 들어있고 그죠? 다른 동물들도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병을 인식 못하죠. 인식 못하는 게 아니라 자의식의 벽을 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인간만 자의식의 벽을 쌓고 있지. 그것은 우리의 인간 생각인 거죠. 새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저쪽도 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근데 제가 이 질문 드린 게 여기 질문이 성승현 선생님께 나온 질문입니다. 개나 고양이와 달리
인간은 왜 하루에 6만 번의 생각을 하며 이것의 80% 이상이 부정적인가요? 이게 이제 성수연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6만 번이라는 건 선생님께 성수연 선생님께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 저도 선생님께 그래서 이 질문과 덧붙여서 아까 드렸던 말씀이 지렁이는 뭐 시궁창에만 살고 인간만 열린 존재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인간만 자의식의 벽을 쌓아갖고서는 자타 분리하고 이거 분별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만 이 사상 생각의 병 속에 장애 속에 갇혀 있고 오히려 동물들은 장애 없이 그냥 자연 속에 있고 그런 거가 아닐까 이런 질문이 드렸습니다. 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이제 동물들이 사는 어떤 세계는 이제 각자의 어떤 그 환경 세계 이제 뭐 그 정도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 어떤 그 자기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동물도 일단은 뭐 동물에게도 이제 물론 뭐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뭐 자기 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모든 동물들 같은 경우 어떤 생존 본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자신과 어떤 뭐 적 뭐 이런 걸 좀 구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뭐 동물도 정말 그렇게 인간과 달리 오히려 이렇게 아무런 그 세계와 자기를 이렇게 벽을 쌓지 않고서 뭐 사는지 저는 뭐 의문이고요. 뭐 동물도 역시 뭐 적과 뭐 자기 편 뭐 이런 걸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벽을 쌓고서 이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이제 열린 세계사에 산다는 것은 인간이 뭐 대부분의 인간이 뭐 자기와 어떤 세계 사이에 어떤 벽을 쌓고 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만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 뭐 세계 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먼 지금 뭐 당장 뭐 닥쳐오지 않을 어떤 먼 미래까지도 좀 사유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그 자의식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먼 미래 일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막 불안에 이제 사로잡히고 걱정하다 보면 더욱더 이제 그 자기가 더 강해지고 또 세계에 대한 더 두려움도 커지고 뭐 그 정도 의미였습니다. 예. 또 이 청중에서 나온 질문, 예, 이필원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실직연은 생각인가 아닌가? 여실직연에는 생각이 없는 것인가? 만약 없다면 그것이 여실직연임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분별지하고 연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경험과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착색된 것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나 이전의 선입견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것,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눈이 막 와요. 눈이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 앞에 있는 눈을 쓴다라든가 두껍게 옷을 입는다든가 우산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실직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오늘 같은 날 눈이 와? 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뭐게 됐어요? 이건 망상이 되는 것이고 욕망에 착색된 생각인 거거든요.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망이 개입되지 않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응하는 것이 저는 여실직연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는 짜증내거든요. 배고픈 거하고 짜증나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 것을 짜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 가지고 같은 범주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뭐 해야겠다? 밥 먹어야겠다. 밥 찾아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을 남겨놓고 뭐 하냐면 엄마한테 짜증내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짜증내요. 밥 안 하고 뭐 했냐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실직연이 김성구 선생님 말씀하신 그 정보 처리를 하지 않는 것도 정보 처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달리 처리하지 않는 그 정보 처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여실직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눈 오는 거 보고 그냥 눈이 오는구나. 아, 배가 고프면 그냥 배가 고프구나. 이래야지 여실직연이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정보 처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뇌신경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살아가는 생명체는 생존이 그 사실 생명체의 경우에는 옳고 그름 선악이 없거든요. 사는 게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사슴 잡아먹을 때 선악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생명체는 일단 살아가기 위해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걸 해결해서 빨리 살아가게 하려면 짜증이 나게 해야, 기분 나쁘게 해야 빨리 먹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우리 실제로 뇌는 그런 식으로 진화론적으로 발전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편도체를,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건데, 왜 공포를 느끼냐면, 바스라 소리가 났을 때, 내가 이성적 사유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늦어서 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바스라 소리 나자마자 빨리 튀어야 되거든요. 공포를 느끼게. 그러면 이제 편도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잘라버리면. 편도체를 자른 쥐는 당당하게 맞서서 고양이에 대들거든요. 그것처럼 배고플 때 짜증나는 거는 그건 여실직이 아닌데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정보를 처리한 겁니다. 배고프다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걸 처리해서 얘가 살게 하려면은 짜증나다는 말은 제가 이제 기분 나쁘다든지 이런 걸 하면 기분 나쁘게 해서 이 기분 나쁜 것에서 벗어나게 해야 얘가 빨리 어디 가서 먹든지 뭐 찾아 먹든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보를 처리한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배고프다는 걸 그냥 아는 거. 그래서 이제 먹어야겠다는 건 그다음에 판단인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짜증나는 거는 정보를 처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게 쌓여가지고 인간이 그릇된 욕망이라든가 그릇된 관념에 매달려가지고 사물을 잘못 보고 미망에 빠지게 되게 정보를 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사실 정보 처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생명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한 게 결국은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고프면 짜증나고 이런 거가 정보 처리 시스템인 거겠죠. 우리의 그 인식 체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여실직연은 그런 시스템에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바라보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네. 배고픈 줄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뭐 행동하거나 하는 건데 부처님도 어쨌든 부처님도 예. 잡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고픈 줄 알았겠죠. 예. 네. 근데 그 정보 처리 시스템을 넘어서는 것도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예.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에 다른데 어떤 하나의 그 적어도 과학이나 논리적으로 예. 완벽한 체계를 만들려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걸 완성하려면 정보 처리하지 않음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그 논리적으로 완성되거든요. 예, 이 정보 처리 시스템 체계라는 게 선생님 계속 말씀하셨던 그 생각을 거듭하면서 생겨나는 망상, 빳빳차가 결국은 그 시스템 체계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선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수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죠? 망상에 의해서 규정받지 않는 그게 성태윤 선생님 말씀하신 조건화되지 않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예, 또 김성구 선생님께 질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 김성구 선생님께 선생님 인터뷰를 조금 전에 읽었는데 윤회가 이미 증명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근데 윤회 증명됐다고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증명됐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말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윤회를 얘기할 때 무아윤회 때문에 그 책도 있고 윤회와 반윤회.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따라서 불교의 무아
사상과 윤회는 양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무아윤회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저는 그거는 연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연기법은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건 중심으로 보거든요. 사건이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 업보는 있지만은 작자는 없다는 말처럼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 존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인과관계를 맺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게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한번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인과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그게 연기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는 게 누구냐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보통 정신과 물질을 놓고서 그 나라고 이제 말한다고 가정할 때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김성구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오온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 뭉치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제가 먹은 음식이나 이런 거에서 물질도 다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뇌의 그 시냅스 그 회로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공통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다 10년 전에 김성구와 지금의 김성구는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만약 제가 그때 누구한테 돈을 껐다면 저한테 받으러 오거든요. 왜 제가 갚아야 됩니까? 그 딴 사람인데. 그런데 갚는 이유는 인과적으로 연결됐거든요. 근데 그 인과는 사건이 자체만 파도가 한번 쳤다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파도가 나오듯이 끝나질 않아요. 그게 연기거든요. 따라서 적어도 연기법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지금 현재 기초과학 어느 쪽을 분야든지 간에 연기법을 벗어나는 과학은 없습니다. 하지 말해서 연기법이야말로 정말 과학이라고 우리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원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연기법이 옳다면 그 사건이 계속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제가 표현하기를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은 있다. 그러니까 동일성은 없다는 말이 바로 무하고 연속성이 있다는 게 윤회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예, 선생님. 그래서 증명은 답변 그걸 잘- 증명이라는 게 아니고 예. 설명인 거죠. 예, 그리고 증명이라면 이런 걸 말할 수 있겠네요. 제 책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관계없는 여기도 썼지 않았는데 뭐냐면은 그러면 윤회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사실은 그 인도인 왁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안 스티븐슨 같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바탕 위에서 누가 말한 거를 말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년 전에 어디에 살던 사람으로서 1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면 그것이 뭔가를 다 검증해가지고 나온 거 있거든요. 그것이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20명의 그 윤회를 그 암시하는 그 20 cases of suggest of reincarnation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이안 스티븐슨 같은 사람은 과학자로서 그러니까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석자 교수입니다. 젊은 사람은 그거 연구하면 쫓겨나요. 그런데 이 사람 석자 교수니까 그런 걸 연구해도 권위가 있어서 계속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적이 돼가지고 쌓여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의 지금 질문한 사람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 TV 프로그램에 코스모스라는 해설자로 유명한 칼 세이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데몬 헌티드 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고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악령은 뭐냐면 사이비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 아닌 그릇된 논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과장해서 과학인 것처럼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깨트렸어요. 깨트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책 제가 우리나라 번역판 중에서 이런 걸 물을 거라는 대답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외우고 있는데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의 345페이지에 보면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적어도 어린애들은 윤회 전생의 기억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없어져요. 없어진다 그러면서 적어도 윤회를 뒷받침하는 실험적 증거가 있다는 것을
내가 부정은 못하겠다. 그건 뭐냐면 이안 스티븐슨 사람의 연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믿지는 않지만이라 맞지만 나는 믿지는 않지만 그런 실험적 증거가 적어도 희미하게나마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이안 스티븐슨도 칼 세이건이 못지않은 당당한 과학자거든요. 근데 그 과학적인 그 자료를 놓고 볼 때 적어도 과학자가 과학적인 자료를 판단하는 법은 있습니다. 볼 때 자기가 부정을 못하겠거든요. 그래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이죠. 그래서 칼 세이건의 말을 제 말로 해석하려면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을 놓고 볼 때는 윤회는 도무지 믿을 수는 없는데 이안 스티븐 같은 사람이 그 제시한 실험적 증거를 내가 과학적으로 부정할 길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아마 지금 질문한 사람은 증명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증명했다는 말은 사용한 적 없습니다. 예. 윤회를 나타내는 그런 실험적 사례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성승현 선생님께 아까 제가 잘못 읽었던 성승현 선생님을 잘못 읽었던 부분인데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그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하겠죠. 근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변화시키려면은 결국은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그 생각의 변화가 잘 일어나나요?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기 그와 관련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생각의 내용을 바꾸기보다도 과정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좀 그걸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거 뭐 관련되는 질문 같아서 제가 질문 또 드렸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과정에서 생각을 바꾸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부정적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또는 내가 그때 가지고 있는 나는 이제 인생이 헝클어진 것 같아 뭐라는 생각이 쓸데없다. 그건 아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로 수정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제 변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변화는 이거는 이제 상담과 관련된 좀 다른 이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생각이 바뀌는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스스로 자기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제일 좋은 건데 그건 수행이 굉장히 수승한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상담을 온다는 거는 일시적인 혼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에 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제공돼야 되는 세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앞도 잘 안 보이고 꽃도 안 보이고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뭔가 약간 진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벌어진 일들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는 되게 그런 안전함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가적이거나 판단적이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뭔가 한시적이지만 약간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시간이 또 다 지나갔습니다. 저기 한 가지 질문이 사실은 있었는데 예. 우리 이필원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필원 선생님이 그 초기 불교에서의 이제 이 생각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무아를 증득하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증득한 이후의 결과를 보면 우리 상담을 아주 잘 뭐 해서 지향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상태인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궁금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또 그걸 실제 증득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담에서 그런 걸 너무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뭐 무아를 증득하면 아라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맞나요? 아라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나고 싶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라한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요. 저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무상은 변화로 설명하고 고는 불만족이고 무아는 관계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젠 갖고 있는 것이 어떤 특정한 상태라기보다는 관계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평이 열리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무아라고 하는 어떤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안에서 발생했거나 나에게만 독특하게 발생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고집이기 때문에 고집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집만 버린다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아를 어떤 그 상담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선생님 무아를 관계성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성수현 선생님이 그 5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건화를 벗어난 생각이 건설적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관계성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생각들이 결국은 조건화를 통해서 생겨난 거다. 연기적으로 일어난 거다라는 거를 아는 생각. 그걸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조건화를 벗어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정도로만 깨달아도 이제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질문은 받아야 되겠네요. 말씀해 주시죠. 네, 오영석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삶에서 어떤 고통을 이렇게 이게 꿰뚫고 지나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태도, 의지 이게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플로에서 네. 저한테 준 질문 하나가 또 연관되는 것 같아서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가나선의 그 수행에 있어서 자비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면은 그 생각의 멈춤을 고요함의 증가로 해석해서 좋은 생각, 좋은 사유를 키우는 방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는가? 그러니까 가나선에서 좋은 생각을 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는지 뭐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생각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왜 저한테 질문이 안 오나 궁금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측면은 이제 선불교적인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선불교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흔히 말하듯 학위를 마치면 저희는 학교로 간다든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 목수일을 배우러 갔었거든요. 목수, 네네 대목 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통이 있을 때는 뭐 집중적인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고요한 곳에 가서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저는 선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선적인 사회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이 반드시 그러한 식의 어떤 자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직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관계의 문제는 어찌 보면 삶 속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건 측면들이 있고
여기에는 적극적인 우리 인간의 의지 같은 것들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선불교는 조금 이 동북아의 선불교는 또 인도 불교적인 수행과 좀 독특한 이런 세계관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대답을 이렇게 드리고요. 가나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생각에 관련된 연구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가나선을 연구하고 가나선은 제 전공이고 오랫동안 고심했던 것인데 지금 일단 저희 단계에서 가나선을 통해서 얻은 잠정적인 결론은 결국 가나선이 우리를 중도적 사유로 이끌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아닌가? 우리는 예를 들면 오늘도 눈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눈이 왔다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불교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사태만 존재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눈이 온다라는 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사유로 전개하죠. 그런데 가나선은 이런 식의 흐름을 끊는 강력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화두에 대한 그런 활구에 대한 의심 자체가 그런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에 어떤 선한 생각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현실에 직면하여 있는지 또 이러한 고통을 어떤 식으로 전면적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한 자각을 순간순간 일깨워주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볼 땐 계속 이런 선불교에 천착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아까 목수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잠깐, 네. 그래서 몇 년쯤 하셨는데? 몇 년 한 건 아니고요. 네. 한옥학교에서 한 4, 5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대목 이제 대패질하고.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화두는 안 들었습니다. 안 들고요. 네. 예. 고통, 인간이 가진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사유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직면해 보려고 하는. 네. 예,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 드린 의도가 선생님께서 그 번뇌망상을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관한선적 그 행주자 어묵동종의 어떤 그런 맥락 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의 문제를 어떤 여러 선사들께 질문 드렸을 때 그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또 관한선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말을 또 예를 들면 해국 스님도 해주셨고 또 고우 스님도 해주셨고 막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꼭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경험적 맥락에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 가나선을 하면서 좋은 생각은 결국에는 이타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가나선을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깨닫기 위한 수행을 했을 때 굉장히 긴장되어 있었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극한으로 밀고 나갔을 때도 역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절망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적어도 그러한 생각을 좀 놔버렸을 때 수행이 좀 쉽지 않았을까? 결국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은 우리 내가 깨닫겠다라는 이런 생각보다 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이 생각이 좀 전개가 되면 바뀌면 뭐 수행이나 또 우리가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또 통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와 너를 위한 생각, 우리 모두를 위한 생각이 좀 좋은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오히려 그 뭐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도 더 잘 얻게 되지 않는가 이런 것 같은데. 송승연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요 근래에 바이런 케이트라는 미국의 심리 상담학자가 네 가지 질문과 뒤바꾸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책을 만들었어요. 번역한 책이 2년 3년 사이에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선생님이 참 제 생각에는 유용한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 어떤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40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 접했던 명언 중에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명언이 있었는데 이거를 잘 풀이해 주시면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분들한테 드리는데 지금까지 논의하신 말들을 요 생각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조언을 좀 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성채연 선생님께는 어느 책의 서평을 지금 하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 책을 모르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우리가 책을 볼 때요. 이 책이 참 좋다라고 누구한테 추천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이 책은 나는 좀 별로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특히 이제 심리와 관련된 서적들은 읽는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선생님한테 정말 유용했다면 아마 그 책은 선생님한테 최고의 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그 나머지는 이따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생각은 너무 생각하면은 생각만 복잡해지니까 좀 생각을 이제 그만하기로 생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죠?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분씩 말씀해 주시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경문을 소개해드리면서 위탁하고 그 쌍냐하고 쌍까포 같은 경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까마와 관련된 거, 그 비압바다와 관련된 거, 비임사와 관련된 거.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좋느냐? 넷깜빡 라고 하는 부분하고 아비아바다하고 아비임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생각이니까 일단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욕망과 관련된 생각하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하고 그리고 악의적인 생각하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을 이제 욕망을 떠난 생각하고 그 악의적이지 않은 것이니까 남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과 나와 너에게 모두에게 이익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들었을 땐 도대체 그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네. 근데 선불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모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좋은데 아주 명료하고 잘 깨어있는 성성적착한 상태에서 모르는 거 제가 보기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약간 멍청하게 모르는 거 말고 명료하게 잘 알아차린 상태에서도 모르는 마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또 선불교 전통에서 또 개발되었던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참 끊을 수 있다는 게 그 정말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이제 강박증에 관한 그 강연을 한번 들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는 뭐 상당히 좀 심한 이제 그 강박 증세인데 뭐 문 뭐 잠궜는데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뭐 확인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결벽증 이런 것도 다 이제 강박 증세 아니겠어요? 이거 씻었는데 그냥 안 씻었을 거 그래서 뭐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고간 뭐 1시간씩 뭐 씻는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도 사실 이렇게 막 강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예민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참 생각이 어떤 굴레 속에 이게 빠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강연을 듣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전 세계적으로 작은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상당히 심한 그런 강박증으로.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강박증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아직 강박증세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좌우간 그래도 저도 이게 생각이 어떤 그 고리를 끊는 게 정말 참 힘든 사람이고 막 정말 많이 이게 지금 노심초사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나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불교에 뭐 저는 이제 간화성 같은 건 조금 해봤는데 이게 머리만 아프고 잘 안 되고 뭐 이게 뭐 제대로 된 스승님을 못 만나서 전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뭐 윗바사나 같은 거 이제 그런 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거 이렇게 뭐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하면
일단은 강박 증세가 어떤 그 불안감 같은 거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대로 안 되면 어떨까 해가지고서 이제 뭐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윗바사나 이제 명상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좀 그걸 이렇게 좀 끊기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그 굴레에서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자유롭게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래서 불교의 이제 그런 윗바사나법에 대해서 뭐 상당히 항상 좀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생각을 점수와 도노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깨달음에서 점수와 도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깨달음은 반드시 제 생각에는 그건 도노입니다. 그건 그냥 이성적 사유나 이런 관계없이 깨달아지는데, 근데 인간의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저는 이제 과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의 변화나 물질의 변화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날 때를 물리학에서는 임계점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깨달음도 어떤 마음의 상태가 그 수행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 등등의 이런 어떤 수행에 의해서 꾸준히 점수를 통해서 바로 도노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경지까지 마음의 임계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이라든지 이성적 사유라든지 하는 것은 그 도노를 일으키기 전까지의 점수로서, 저는 계를 안 지키고 오늘날 앉아서 뭐 옳고 그른도 판단도 안 하고서 깨친다는 건 믿지 않습니다. 개정에는 저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결된 개념이라 보거든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안 하고, 윤리 도덕적인 생활이라서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상식에 맞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일단은 그런 바른 생활을 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마음이 이제 어떤 바탕 임계 상태라 부르는 데까지 오면, 그때는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이나 해서 깨달음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어도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말을 꾸준히 점수로서 임계 상태에 올 때까지 하고, 거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도노라는 방식으로 깨달음이 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그 물질의 변화라든지 자연 상태 변화와 인간의 마음의 변화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잡념의 경우에도 조절을 못 하는 건데, 잡념의 경우에는 제가 하는 방법은 저는 다른 방법은 없고 가만히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마사티, 이건 제 체험입니다. 저 담배는 늦게 끊긴 했지만은 사실 어렸을 때 담배를 이상한 계기로 해서 배웠다가 사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담배 피우는 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가 어리석어서 담배를 피운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건 작은 깨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담배를 억지로 끊을 수 있는데, 억지로 끊으면은 다음에 어떤 계기로 해서 또 피우게 되지만은 금단정상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깨침이 와서 담배를 끊게 되면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정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잡념이라든지 기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언제든지. 우리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악의라든지 이게 그릇된 욕망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억지로 억누르라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내 모습을 고요히 지켜보면 그건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체험의 바탕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앞에 선생님 말씀들처럼 예를 들어 수행을 하면서 생각이 방해가 될 때는 뭐 그거는 뭐 극복을 해야 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해야 되고 뭐 또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일상적으로 뭐 잡념이 됐든
아니면 막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생각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저는 허용하는 게 맞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꾸 막으려고 할 때, 혹은 그 생각이 괴로운 또 이유는 그 생각과 관련된 여러 복잡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상념들이 이제 얽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마음을 좀 해제시키는 좋은 방법이 솔직해지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한테 좀 솔직한다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욕망이 됐든 어떤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누구에 대한 원망이 됐든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는 허용하고 좀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을 좀 조절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수행을 만약에 정말 하게 된다면 저는 투철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수행하시는 분보다 수행하지 않는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수행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는 일단 허용해 주는 거, 또 스스로 받아주는 거, 인정하는 거, 스스로 솔직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꼭 필요한 생각뿐만 아니라 잡념이라고 하더라도 홍준인 선생님 계속 강조하시듯이 끝까지 가보는 거, 생각을 허용하는 거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생각은 사실 또 너무 많은 게 근데 너무 많은 게 문제지 생각이 별로 없는 거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으면은 불안증, 강박증, 불면증, 온갖 것들이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만 생각이 너무 없으면 몰라요. 같이 사는 사람이 옆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은 그냥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를 탁 만나서 반갑다,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좋아 이러는 사람이 좋지, 그래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러면 차 마실 맛이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다는 게 결국 계산한다는 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우리가 현대인이 너무 생각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필요한 생각은 하면서도 좀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만남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셨죠. 이제 생각 좀 멈추시고 나가서 눈 구경도 하시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루 종일 수고하신 6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한번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남으신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비가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또 내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